자,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회계학 2부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엽 세무사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019년 회계학 2부 세무사 2차 시험에서 총평을 담당하게 됐는데 오늘은 우선 해설은 없이 총평만 좀 진행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올해 시험이 꽤 어렵게 출제됐기 때문에 약간 모호한 문제들이 약간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는 40점 넘는 게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아마 40점 초, 30점 후반 이렇게 걸려있는 수강생들이 많기 때문에 1점 1점이 굉장히 정확히 공지가 된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해설은 약 일주일 뒤에 원재현 회계사님이 법인세 50점을 담당해서 강평을 하실 것이고, 소득세와 부가세는 제가 아주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정확한 답을 공지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험이 어땠고 왜 어려웠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결과적으로 올해 회계학 2부는 어려웠다요. 어려웠다. 난이도는 상. 그래서 과거에 회계학 2부 14, 15, 16년도 이 연속한 세 년도가 과락률이 70%였어요. 마치 그 해와 비슷한 난이도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결과를 막 섣불리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제 그 수험가의 트렌드를 봤을 때 과락률이 70% 이상일 것으로 좀 추정이 돼요. 근데 과연 올해 시험이 왜 어려웠는지, 왜 어려웠는지에 좀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양이 많았어요. 작년에 회계학 2부 시험은 그래도 15페이지였던 반면에 올해 시험 2페이지나 많았지만 사실 2페이지 많은 거예요. 그래서 17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양이 출제됐다. 두 번째로는 전혀 기존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새로운 양식이 좀 보여줘서 수험생들을 좀 당황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주로 세무적 문제에서 그냥 뭐 입금산이 송금일산을 쓰시오 아니면 일정한 표에 적으시오 했는데 하필 가산 조정을 A라고 적고 차감 조정을 B라고 적으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양이 많으니까 그런 거 일일이 다 쓰지 말고 가산 조정 그냥 A, 차감 조정 B, 오히려 수강생들을 배려해서 낸 걸 수도 있지만 처음 보는 유형일 때는 헷갈렸을 확률이 더 높다요. 헷갈렸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것까지 시험장에서 이게 A였나 B였나 이런 생각까지 해야 됐기 때문에 좀 까다로웠다. 두 번째로는 특수 주제 출제 빈도수가 높았어요. 이제 작년 기출문제랑 좀 비교해보면 법인세 2번 문제에서 작년엔 의제배당이 종합적으로 출제했죠. 그래서 의제배당은 수강생들한테 굉장히 좀 낯익은 주제예요. 그러나 올해 2번에서는 국고보조금, 불균등 증자, 미완료 소득 같이 잘 수험생들이 완벽하게 숙지를 하지 잘 못하는 또는 공부 자체를 안 하는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다요. 그래서 좀 어려웠고 또 법인세 3번 문제에서도 기부금,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등의 꽤 까다로운 논제들로만 구성이 됐기 때문에 시험 전체의 난이도가 높았다요. 또한 세 번째, 또 올해 시험이 어려웠던 이유는 물음의 연속화라고 좀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뭘 하나 틀리면 주르륵 틀리는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건 또 뒤에 물음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원래 보통은 뭐 최저한세 문제가 나왔다. 그럼 뭐가 세액공제액을 물어보고 그 후에 이제 위에 세액공제액 얼마다라고 주어진 후 다시 최저한세를 계산하시오 이런 식의 형태가 많이 출제되는데 올해는 위에 세액공제액 틀면 그냥 아래로 쭈르륵 다 틀렸어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이 많았다요. 그런 것들이 많았다. 마지막으로는 좀 시험에 자주 나오지 않은 함정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이거는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전반적으로 각 문제마다 좀 킬링 포인트들이 있었고 그거를 하나씩 다 걸렸다면 진짜 다 틀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시험이었어요. 근데 이런 함정 포인트들이 잘 보이지 않는 평소에는 자주 출제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출제됐기 때문에 아마 수강생들이 이런 함정에 많이 걸렸을 확률이 높다요. 그래서 이러한 원인 때문에 올해 시험은 진짜 어려웠다. 진짜 어려웠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범위가 좀 나왔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1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1번의 소득세가 출제됐어요. 원래 그 전까지는 1번의 법인세 문제가 출제됐지만 작년에 처음으로 소득세가 출제됐죠. 근데 그거와 동일하게 올해도 1번의 소득세가 출제됐어요. 소득세에서 매년 나오는 금융소득, 그 다음 또 자주 나오는 근로 및 기타, 그 다음에 한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양도소득이 출제했다요. 근데 소득세의 좀 큰 특징은 물음마다 배점이 엄청 컸어요. 배점이.
보시면 금융소득도 10점, 근로기타 10점, 양도소득 10점, 총 30점이 구성되는데 뒤쪽에 미완료 소득 같은 좀 사이즈가 큰 문제는 8점밖에 안 됐어요. 8점. 근데 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배점이 커서 올해 시험에 좀 배점의 형평성이 살짝 아쉬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요. 그때 금융소득에서 나온 주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나머지는 다 정말 쉽게 나왔으나 이제 일자료에 양가로 4번에 있는 장기 채권의 이자 이게 개정이 돼서 18년 이후의 발행분은 조건부 종합과세로 개정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 가로를 봤더니 11년 발행이에요. 11년 발행. 11년 발행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규정을 출제해서 이거를 조건부로 넣으면 다 틀려요. 이 11년 이전 발행분은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이 30%예요. 이걸 놓쳤다면 다 틀렸을 것이다. 이런 킬링 포인트가 좀 있었고, 두 번째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은 정말 함정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2점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자료에서 양가로 2번을 보시면 갑은 연구활동을 직접 수행하여 연구보조비 50을 12개월경 수령했다라고 나오는데 연구보조비라고 하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월 20까지 비과세 이런 규정을 좀 배웠을 거예요. 근데 20만을 빼면 틀려요. 그 이유가 맨 위에 줄 양가로 1번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 가로문구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아님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연구 인력 보조비, 연구 보조비 20만을 차감하는 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일 때만 하는 거예요. 때만. 그래서 오히려 이건 50만원 과세예요. 근데 이걸 틀리는 순간 근로소득 다 날아가요. 또 양가로 7번 잠깐 보시면 갑은 주 A가 지역사회 봉사동아리 회장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봉사상과 보상을 300만원 받았대요. 그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핵심인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 등으로 받은 상금은 전액 비과세요. 전액 비과세. 근데 뭐 다수의 순위의 경쟁대에서 받은 상금이나 아니면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이런 거랑 헷갈리셨다면 다 틀렸을 것이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하나의 킬링 포인트들이 각 물음마다 쏟아져 있었고 그걸 틀린다면 배점이 크게 날아가는 위험한 소득세 문제였다. 그런데 넘어가 보시면 양도소득이 주택과 비상장 주식 두 가지 자산이 나왔는데 주택도 조금 까다로웠던 이유는 1세대 1주택까지는 괜찮은데 양가로 1번을 보시면 중간 지점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등기된 주택이다 라고 조정대상 지역이 나왔죠. 그래서 마치 조정대상 지역에서 혹시 장특공제 안 하고 세율이 혹시 중과세율이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장특공제도 해주고 세율도 그냥 기본 세율이요. 이런 함정이 숨어져 있었다. 또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도 실질 취득가액이 표에 보시면 안 나와 있죠. 그때 추계해서 매매 사례가에 쓸 텐데 추계를 할 경우에 필요경비를 실제 필요경비를 빼줄 수가 없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걸로 추정해야 된다. 근데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 기준시가 1%예요. 원래 보통 부동산인 경우가 추계 형태로 많이 나와서 기준시가의 3%, 이 정도까지 수험생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식의 추계인 경우가 아마 처음 났을 거예요. 그래서 기준시가 1%를 적용했어야 된다. 또 이런 거 틀렸으면 다 틀렸고 세율도 보통 안 물어보지만 세율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산출세 논제까지도 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법인세에 비한 상대적으로 소득세가 쉬웠다는 표현보단 법인세보단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았으나 그래도 각 물음마다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함정 포인트들이 있어서 의외로 높은 점수를 맞긴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2번으로 가볼까요?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 법인세 문제에서 이제 특수 주제라고 좀 자주 나오지 않는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불균등자, 미완료 수익이 나왔는데 그래도 국고보조금이 가장 평이했고 그다음 불균등자는 수험생들이 좀 까다로운 주제여서 잘 뭔가 속달하기 어렵지만 공부를 잘 하신 분들한테는 그래도 그냥 기본 형태로 출제했다. 근데 미완료 소득이 정말 좀 까다롭고 어렵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부터 잠깐 문제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은 보통은 이전까지는 자산 차감법을 물어봤어요. 하지만 자료 1의 1점을 보시면 그 회계 처리에서 차변에 현금 2천만원, 대변에 이연보조금 수입, 부채 계상법이 나왔어요. 이연보조금 수입, 부채 계상법이 나와서 약간 또 혼란이 왔고 또 물음 1을 잠깐 보시면 세무조정을 답안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오라고 물어봤는데 날짜가 적어져 있어요. 날짜별로 일시상각 충당금 등의 설정을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물어봐서 좀 헷갈리게 까다롭게 좀 출제했다. 한 장 넘어가 보시면
불균등자는 그래도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형태로 각각 가정을 주어서 나왔고, 자료 3번에 미완료 소득은 진짜 좀 까다롭게 출제했어요. 특히 미완료 소득에서 기업 소득을 구하는 문제에서 2점에 보시면 양가로에 법인세 비용 3억 5천 있죠. 거기서 일단 가로에 전기분 법인세 추징세 1,500을 과연 가산주 중에 포함할 것인지 제외할 것인지 이런 헷갈린 논제도 있었고, 5점과 6점에서 투자액에 해당되는 토지 차량 운반구, 거기에 6점에 나와 있는 감가상각비 논제가 가장 또 헷갈렸어요. 보시면 감가상각비에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감가상각비가 차량 운반구에 대한 6억 4천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중고품과 단기 임차의 금액을 뭐 포함한 것이 제외한 것인지 안분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약간 까다로웠다. 그래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정답을 공지할 때 공표해 드릴게요. 그래서 미완료 소득 주제 자체가 어려운데 그 와중에 더욱더 까다롭게 출제되어서 아마 정답을 맞추기엔 좀 어려웠을 것이다요.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잠깐 가보시면, 이제 법인세 세무조정이 나오는 법인세 큰 형태의 문제인데, 주제는 기부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 의제, 건설자금 이자가 같이 나왔고, 대손충당금, 그 다음에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물음이 나왔어요. 그래서 8점, 7점, 8점, 7점 총 30점으로 구성되는데, 이것도 각각의 물음이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컸고, 보통 감가상각 의제만 물어봤었는데 건설자금 이자 좀 같이 있었고, 최저한세 세액공제도 물음을 세분화시키지만 물음이 연속화돼서 위에서 틀리면 쭈르륵 틀리게 나왔어요. 위에 하나 틀리면 7점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대성충당금도 역대 세무사 기출문제 중에선 제일 사이즈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법인세가 2번, 3번 모두 난이도가 높게 출제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시험 자체가 어려웠다. 그래서 기부금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8페이지에 기부금에서는 조금 까다로웠던 게, 양가로 3번 잠깐 보실까요? 양가로 3번에 회사의 제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특수적 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증했다라고 나왔는데, 올해 불우이웃돕기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삭제됐어요. 그래서 이게 비지정기부금이냐 어디 법령에도 안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해석으로는 그 불우이웃돕기 단체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 그게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정기부금이다 라고 해석을 했고, 이렇게 문제에서 지정기부금 단체인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나왔을 땐 지정기금으로 보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게 저희 의견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평소에 잘 출제되지 않은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 이런 것도 좀 나왔고, 심지어 기부금 한도 초과인 내역에서도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이 이월되지 않는 점,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한 점인데 이런 것들까지 모두 출제되었다요. 그래서 기부금이 그나마 쉬운 편이었지만 꽤 까다로웠다. 근데 불우이웃돕기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배점이 날아가요. 그래서 어려웠고, 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자료 2번에 대손 감가상각 문제네요. 감가상각 문제도 이 안에 엄청난 주제들이 다 혼합되어 있어요. 1점에 보시면 개인주주로부터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부당행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부당행위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양가로 1번을 보면 즉시상각 의제와 관련된 논제까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심지어 정기 BS상, 정기 회계상 장부가액의 5%에 미달하는지 이런 여부까지도 체크하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양가로 4번을 봤더니 특별세 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감가상각 의제까지도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2점은 또 뭐로 시작하냐면 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논제와 건물의 감가상각비 문제까지 하나의 논제로 출제돼서 기계와 건물인데 그 중에서도 까다로운 주제 출제됐다. 근데 이 문제에서 좀 놀라야 되는 건 3점에 대안은 기기장치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감가상각이 무신고구나 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과연 내용연수를 신고했냐 안 했냐, 그거에 대한 단서지만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얼핏 보기에는 무신고나 해서 법정 내용연수를 판단하려고 했더니 하필 4점에 설비 투자 자산에 대한 특례도 적용하지 않고 앞에 한 장 넘어가 보시면 내용연수 범위가 8년, 10년, 12년 세 가지나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세부담 최소화의 과정에 따라서 과연 신고 내용연수로 적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까다롭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을
일주일 뒤에 공지할게요. 그리고 자료 3번을 보시면 대손충당금 문제도 일단 양을 보세요. 한 장 넘어가 보시면 양이 엄청 많죠. 사이즈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물음을 또 보시면 12페이지에 물음 3번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논제 또한 세무주점을 묻지 않고 대손 실적률, 그 다음에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하나 틀리면 우르르예요. 심지어 단기 대손 실적률도 가정을 새로 주지도 않고 물음이 연속화됐기 때문에 진짜 우르르 틀릴 확률이 있대. 우르르 틀릴 확률. 이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료사 세액공제와 최저한세 문제도 그나마 상대적으로는 평이하게 출제됐으나 하필 중견기업을 출제했어요. 그래서 중견기업의 연구 및 인력비 세액공제액을 외우지 않았거나 최저한세율 이런 거 외우지 못했다면 틀리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험에서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이런 좀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류를 줬다예요. 문제에서 줬다. 그래서 한 장 넘어가 보시면 13페이지 물음 4번에 양가로 1번 보시면 가로에 공제율 15, 40이라고 줬죠. 양가로 3번에 최저한세율 8%라고 줬죠. 그래서 중기업으로 출제했지만 그래도 율은 줬다. 그래서 최근 기출 트렌드를 좀 보시면 수입 배당금 입금 빌산율 이런 거 과거에는 안 줬었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주어졌고 그다음 심지어 접대비 수익금의 한도율과는 뭐 만분의 20, 만분의 10 같은 율도 원래 안 줬었으나 요즘에 좀 주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무조건 준다라는 뭐 공표가 없어서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이런 좀 특이한 율들은 주고 있었다. 그래서 법인세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 이것도 하나 틀리면 우르르예요. 하나 틀리면 우르르 틀린 주제잖아.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부가세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시면 첫 번째 12점짜리로 영세율 매출세액 종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영세율에 올해 개정세법이 몇 가지 담겨져 있어서 저희도 유예 3기, 2기를 진행하면서 영세율 매출세액 종합 문제가 출제할 확률이 높다라고 했었는데 딱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항상 2차에서 많이 나오는 겸용사업자의 매입세액 종합 문제가 출제되었다요. 그래서 부가세도 함정 포인트가 꽤 있었으나 앞에 법인세, 소득세와 비교했을 땐 그래도 가장 쉬웠다요. 그래도 수강생들이 가장 눈에 익고 가장 좀 양도 적었고 제일 20점 중에 배점을 많이 맞췄어야 되는 문제가 부가세라고 봐요.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의 약간의 실수 포인트들을 잠깐 보시면 자료 1에 14페이지 자료 1에 1점을 보시면 보통 외화로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선적하는 케이스가 났었어요. 수출에 의한 선적하는 케이스가 났었는데 지금은 외화로 받았는데 그 거래 형태가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요. 그래서 보통은 선적일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공급시기 전에 환가한 금액을 과표에 넣고 공급시기 후에는 공급시기 환율을 곱했어요. 근데 그걸 선적일로만 출제했으나 약간의 허를 찔러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을 출제했다. 이때 공급시기 인도일이에요. 그래서 인도일의 환율을 쓰셔야 돼요. 이런 것들 좀 까다로웠다. 그 다음 5점의 중간지급 조건부도 계약이 막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공급시기 판단하는 것도 좀 어려웠고 한 장 넘어가 보시면 9점에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부동산 등의 일괄공을 했을 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방법 감정가액 등과 매매 계약서사 공급가액의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면 이제 감정가액 등의 비율에 따라서 안분한 계산 금액을 적용해야 되는 게 출제됐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까다로운 논제죠. 이런 것도 좀 어려웠다. 그리고 겸용사업자의 매입세액 종합 문제에서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기존의 형태와 다르지 않게 출제됐으나 3점의 내용이 좀 어렵다고 봐요. 3점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빚을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하필 이거를 예정신고 누락했어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때 누락해서 확정수령 함께 신고하기로 했대요. 근데 뒤쪽에 답안지 양식을 잠깐 보시면 물음위에 2점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적혀있죠. 근데 이 예정신고 누락분을 과연 공통매입세액에서 총액을 적고 8점에 나오는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등분에 적어야 되는지 아니면 순액을 적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포인트들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시험장에서 푼 수험생들을 당혹시켰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외에는 그래도 기존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나왔고 상대적으로 앞에 문제들보다는 평이했기 때문에 그나마 점수를 많이 따졌어야 하는 번호였어요. 그래서 회계학 2부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혹시 앞으로 회계학 2부 시험을 보셔야 되는 수강생들은 그럼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중요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세무회계를 특정 주제에 맞춰서 좀 뭔가 도박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과목이 그렇죠. 사실은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이제 한정된 시간에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는 수험생들한테는 다 공부할 수도 없다요. 다 공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일단 시험에 빈도수가 높은 주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범위를 점점 넓혀가시는 하는 게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겠죠. 근데 세무회계가 점점 이렇게 다양한 주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범위를 많이 공부하는 게 그래도 안정적인 점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기.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제 실제 시험과 같은 전범위 모의고사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실제 17페이지 이상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한두 번밖에 보통 안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4문제 중에 한 문제를 아예 못 푸는 수험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훈련을 아무리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자 실제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아마 시험장에서 당황하고 혹은 흔히 말하는 말리는 경우가 많대요. 말리는 경우가. 그럼 말리는 경우가 없다면 이런 훈련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유예 3기 시스템은 조금 이제 학원자는 살짝 하면 저희 3기 시스템은 1회부터 바로 전범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2기를 진도별로 2회독을 돌렸고 3기 때는 바로 전범위 들어가서 실제 시험과 유사 훈련을 8번, 9번 이상 하도록 구성을 했다요. 그래서 실제 회계학 2부 본 수험생들이 어려웠어요 라는 평은 집에 했으나 시간이 막 부족했어요. 너무 부족해서 막 못 푼 게 많았어요. 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리는 수강생들은 없었다요. 그래서 그때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을 먼저 풀고 모르는 과목을 과감히 스킵하고 다시 시간이 남았을 때 돌아온 훈련 이런 것들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모든 수험생들이 여러 번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무회계 공부하실 때 이제 흔히 세무회계 연습사라고 표현하는 문제집이죠. 문제집. 그럼 문제집만 푸는 공부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그 문제를 외우는 행위죠. 문제를 외우는 행위. 근데 이번 기출처럼 기존 기출과 좀 허를 찌르는 논제들이라든지 기존 기출과는 조금 안 나온 형태들이 나왔을 때 다 틀릴 위험이 높다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일단 세무회계 이론을 정립하고 기출문제로 일단 그 이론과 문제를 정확히 공부하시는 건 맞지만 이제 그 후에 수강생들이 해야 될 일은 기출문제 조금 변형하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런 것도 스스로 이론서를 통해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 플러스 알파로 반드시 관련 이론서를 보고 연구인력비가 지금까지 20만원씩 비과세로 출제했으나 책을 봤더니 중소벤처기업일 때만 그랬던 거구나 를 계속 그런 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수강생들이 기출문제를 응용시키는 사고방식을 계속 키워나가셔서 새로운 논제가 나왔을 때 진짜 나왔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게끔 좀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학원에서 최대한 할 테지만 유예 2기, 유예 3기, 그다음 최종 모의고사 등을 통해서 최대한 것들을 하겠지만 많은 방대한 양의 세법에서 그 모든 과정을 다 출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스스로 문제만 풀지 말고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통해서 그 살을 최대한 넓힌 후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 2부를 이렇게 앞으로 대비하시면 추후에 이 정도로 어렵게 나와도 50점, 60점 그 이상의 고득점도 충분히 맞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도 많이 안 지났고 좀 까다롭게 출제해서 한 개라도 좀 제가 틀려서 공표를 하면 수강생들 그거에 따라서 혼란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지만 다음 주 중에 정답은 공개할게요. 정답은 지금 미리 한 번씩 다 달았지만 완벽하게 그 근거를 봐서 정답을 다음 주 중에 공개할 테니까 오늘은 좀 그렇게 양해를 바랄게요. 다시 한번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남은 기간 동안은 좀 푹 쉬시고 발표 날까지는 여행도 좀 다니시고 푹 쉬신 다음에 꼭 대부분이 좋은 결과가 나와서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